스타트업 직장인들이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11B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과 편집 그리고 홍보를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업계 고인물이자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겪은 제이콥입니다. 세 번의 경제위기 어떤 건지 일단 설명 알겠습니다. 네. 경제 대공황 2020년은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는 업계 뉴비, 최근에 사랑니 뽑은 우디입니다. 네, 생각보다 얼굴이 안 부어가지고 네. 근데 좀 먹는 데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되게 천천히 약간 음미하는 것처럼 씹으시더라고요. 음식을 되게 아련한 표정으로. 네, 어렵습니다. 제이콥은 어떻게 세 번의 경제위기를 세 번의 경제 위기가 뭐 기억이 막 나는 건 아닙니다. 하도 옛날 일이니까. 네. 다들 아시는 IMF, IT 버블, 그때 테헤란로 벤처가 꺼질 때죠. 그리고 그 리만 사태. 이렇게 세 개가 아련하게 기억나네요. 거의 한 13년 정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느낌. 10년 주기설이 네. 있고 사실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제 10년 주기가 됐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그 주기를 대신했죠. 네,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위크래시드라는 그 미드를 리뷰해보긴 했는데, 네, 컨텐츠 리뷰 컨텐츠네요. 북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2020년에 나온 책이죠. 스타트업은 어떻게 유니콘이 되는가. 부제는 극사실주의 스타트업 흥망성쇠의 기록인데요. 옐로모바일 계열사였던 옐로트래블에 재직을 하셨었던 최정우 회계사님, 최정우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실제로 그 옐로모바일 그룹사? 옐로모바일에 이제 몸을 담아서 일을 하시게 되면서 겪었던 일들, 조인하셨을 때부터 퇴사하실 때까지의 어떤 여정, 그리고 옆에서 지켜봤던 옐로모바일의 뭐 내부적인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책에 담아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어떻게 보면 IT 시장에 지금 IT 스타트업 업계에 겨울이 왔잖아요. 뭐 지난번에는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봤지만 에어비앤비라든지 마리테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봤지만 실패 사례도 한번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옐로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이런 매크로 시장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 내부적인 그런 조직 구조의 이슈라든지 지배 이슈 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국에 한번 이제 스타트업 재직하시는 분들이나 꽤 몸을 담으신 분들이 한 번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많아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옐로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옐로모바일이 한때 굉장히 그 이름을 날리다가 사실 좀 가라앉은 지 오래됐잖아요. 네. 한 3, 4년 전 이전에만 좀 회자됐고 그 이후로는 거의 이름이 오르내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였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인수합병하는 연합체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는 아니고 엑셀레이터 브릿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모회사가 주식을 바꿔주면서 합병시키는 형태로 되게 빠르게 계열을 확대했던 그런 수십 개의 비즈니스로 그룹을 만들었던 그런 특이한 형태의 스타트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M&A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성장을 하고 그 기업 가치로 투자를 받고 그 투자받은 돈으로 또 M&A를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던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회사들을 인수했고 어떤 인더스트리들에 좀 진출을 했었는지 무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되게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예전에 관 같은 데서 많이 하던 그 스마토, SMATO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S는 쇼핑, M은 미디어, A는 advertisement, T는 travel, O는 O2O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합체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O2O는 온라인 투 온라인인가요?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굿닥과 바비톡 같은 곳이 있었네요. 바비톡이요? 그 뭐지 성형? 그러니까 강남 언니 비슷한 네, 그쪽 정보. 이렇게 짠 이유가 이제 그 모바일에서 워낙 마케팅비가 많이 도니까 결국은 이 O2O나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네. 계열사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게 일을 주고 네. 이렇게 또 돈을 벌고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옐로 모바일의 시작 자체가 그 이상혁 대표가 처음 했던 회사가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회사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존에 그 인수했던 보유하고 있었던 디지털 광고 에이전시들 보니까 꽤 이름 있는 곳들도 많아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도 지금 상장해 있고 이모션 그리고 에드쿠아 인터랙티브 이런 것들도 꽤 유명한 걸로 그러네요. 알고 있습니다. 워낙 계열사가 많았어서 이제 뭐 살아남은 것도 있고 그냥 아예 없어진 회사도 네.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때 회사를 몇 개까지 합병했었나요? 진짜 엄청 숫자가 많았던 한 수십 개 정도 됐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80개 넘었다고 뭐 그랬던 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거의 80개 넘는 자의 그 회사들이 옐로 모바일이라는 우산 아래에 있었고 네. 기업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4조 5천억까지 올랐어요. 4조 5천억이요? 모두가 어깨를 걸고 그 앞에 형이 검증했겠지 하고 이제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그 투자를 얼마 정도 받았었어요? 누구한테? 투자를 꽤 많이 받았는데 네. 거의 초기에 받았던 게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네. DSC 인베스트먼트가 꽤 대주주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DSC 인베스트먼트한테 100억 받고 2013년에 14년에 포메이션 8이라는 곳에서 1억 달러를 받습니다. 여기 포메이션 8은 그 구본 그 LS 쪽에 이제 장손 정도 되시는 분 그쪽에서 이제 꽤 큰 금액을 넣으셨고 그 다음에 2015년에 포메이션 8에서 4,300만 달러를 또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2월에는 이때쯤 됐을 때는 옐로 모바일이 흔들린다는 뭐 여러 가지 의심의 소리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3년 만에. 네, 그 이후에 이제 SBI 홀딩스 일본계 은행 계열에서 이제 3천만 달러를 또 넣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12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를 발행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높아진 리스크가, 회사가 네. 됐다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혹시 뭐 여기서 12가 뭔지 앨리스 간단히 설명 가능하실까요? 좀 자세히 모르는데 전환사채 아닌가요? 전환사채죠. 이제 네. 사채라는 거는 그냥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증권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딴 사람한테 넘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본드인데 거기에 컨버터블이라는 걸 붙인 것은 그냥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 수 네.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가위바위보 하실 때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내가 유리할 때 딱 할 수 있는. 일단은 옐로 모바일은 어쨌든 M&A로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면 M&A를 되게 잘하는 회사였냐?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책에서 얘기했던 M&A 방식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처음에 이 최정우 회계사님이 옐로 모바일에 조인할 때쯤에 이상혁 대표를 만났는데 이상혁 대표가 저희는 3번만 미팅하고 인수를 결정한다. 미팅을 한다라는 거는 그 피인수 회사와 미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에 엄청 포커스를 두고 인수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수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도 나름 그 자기의 원칙이 있었어요. 옐로 모바일에. 그래서 인수 가격은 영업이익의 4배. PER이라고 해야겠죠? PER은 4로 하고 방식은 뭐 주식 교환하고 그러니까 옐로 모바일 주식이랑 그 피인수 회사 주식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현금도 섞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4배라는 거를 적용하는 게 저는 일단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인수계약서도 이제 써온 걸 보니까 딱 2장짜리 인수계약서를 썼대요. 이거는 거의 원룸 월세계약서 수준 네, 2장이라는 진술 거는 그러네요. 2장이네요, 2장. 아, 네. 원룸 월세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수준인데 네, 2장짜리 인수계약서를 뭐 가지고 온다든지 그리고 뭐 심지어 피인수 회사 대표를 만나는 미팅을 갔는데 피인수 회사 대표조차도 이제 자기네 회사 영업이익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최정우 회계사는 어떻게 대표가 아무리 숫자에 약하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랑 매출 같은 숫자 그런 중요한 숫자까지 모를 수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회계사니까 당연히 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거에 100배 1000배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혁 대표도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넘겨보다가 자기가 찍어주죠. 최정우 회계사가 찍어줘서 알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는 옐로 모바일이 여행박사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옐로 모바일 밸류를 높여서 투자를 받았을 테니 아까 주식 교환을 통해서 이제 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옐로 모바일의 주식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돈을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쳐주게 된 거죠. 이 피인수 회사한테, 여행박사한테. 그래서 이상혁 대표가 계약서를 찢어버리면 안 되겠냐.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다거나. 표현이 양아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텍스트, 표현이죠? 네, 책에 네. 텍스트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쪽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시겠지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인수합병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대략 절차가 되는지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이상혁 대표는 3번 만에 인수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이콥이 이제 M&A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네. 근데 또 사이즈에 따라 다르죠.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네, 그죠. 10억에서 뭐 한 2, 30억 규모의 완전히 초기 투자다. 그냥 인수합병이 아니고
그냥 지분 투자가 들어간다 할 때는 정말 3일 만에 결정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텀시시 오가고 텀시시 그대로 거의 계약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 사인하고 그냥 끝나고 나중에 형식적으로만 계약서에다가 또 사인하는 경우가 있죠. 한 3일 만에 끝납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시작부터 돈 들어갈 때까지 3일은 말이 안 되고 네.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뭐 아주 간단한 그래도 실사 인터뷰라도 한번 거치긴 하죠. 그쵸. 네, 실사를 실사 인터뷰를 해요. 네. 이제 뭐 법률까지 하는 경우는 없지만 최소한 이제 비즈니스 실사 정도는 이것저것 대표나 거기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텀시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바로 이제 돈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권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3번은 말이 안 되고 특히나 이제 M&A라고 하는데 이게 Merger and Acquisition이거든요. 네네. 근데 Merger는 주식을 교환하는 거고 Acquisition은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복잡성이 다르냐면은 자 이제 3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A 회사 주식, B 회사 주식, 돈 3가지 자산이 있는데 Acquisition은 B 회사 주식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돈은 근데 가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B 회사의 가치만 딱 정하면 돼요. 돈으로 환산할 그쵸. 수 있게. 네. 근데 Merger는 A 회사 주식, B 회사 주식의 가치를 둘 다 산정해야 돼요. 변수가 2개가 네, 돼버리니까. 그래서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주식을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근데 여기에 이제 옐로우 모바일 특성은 그 어렵다는 멀저를 하는데도 합병을 하는데도 3번 만에 미팅을 한 다음에 바로 딱딱딱 주식 가치가 산정되고 주식 교환 비율이 나왔다는 게 엄청난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러니까 실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빛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사로 따지면 A 회사, B 회사가 다 실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병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 초기 투자.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할 때는 정말 3번 만나고 투자하기도 해요. 꽤 많이. 왜냐하면 이제 뭐 워낙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조차 없는 경우가 뭐 절반까지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작은 이제 그러니까 회사들. 뭐가 나올 게 없는 거죠. 뭐 갑자기 뭐 뭔가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나오거나 말도 안 되는 부채가 나오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 회사일지라도 그 주주간 계약서가 어떻고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있다면 재무제표 받아보고 그리고 그 뭐 부채 같은 거 어떤 증명할 만한 것들 그런 이제 서류 최소한의 서류를 받아보는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 받아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3번 만난다라고 했다면 시간 절대로 부족했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정말 작은 회사들을 인수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인으로서 규모가 갖춰져 있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업이익도 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4배로 가격을 쳐줬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최종호 회계사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좀 사업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대표님조차 모르는 어떤 세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인수해봤더니 뭐가 뭐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생각보다 꽤 시간 들여서 들여다 봐야 될 게 많은데 맞아요. 어쨌든 자기는 그 상황에 참여를 했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번 만에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죠. 네. 아무튼 M&A를 가지고 성장을 견인하는 회사였지만 옐로모바일은 그 프로세스 자체는 엉망이었다. 네. 네. 그러면 거의 한 3년 만에 80개 회사를 산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간단히 말하면. 근데 저 이거 잘 몰라서 이제 보는 건데 이거 완전 봉익 김선달 비즈니스 아닌가?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비슷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살 때, 그러니까 아비트라지가 발생하는 게 내가 살 때는 영업이익 4배로 했는데, 근데 이게 기업 가치에는 이 회사의 매출로 봐서 이게 몇 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에 샀는데 왜 갑자기 기업 가치는 이만큼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계속 누군가가 조인하지 않으면은 끝나지 않는 네. 레이스.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를 샀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나? 결국은 폰지 또는 이제 다단계 네. 그 방법이 자본시장에 적용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앨리스 말씀 주신 게 이제 뭐 매크로 이슈로 어려워졌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반대로 여기는 201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막 이제 첫 번째 유니콘이 쿠팡이 나오고 이게 옐로우 모바일 두 번째인데 막 이제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맞아요. 되게 선두주자로서 지금은 이제 이런 모델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이걸 이제 그 수혜를 되게 많이 받지 맞아요, 않았나? 맞아요. 웹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쵸. 네. 회사 이름 자체도 모바일이었잖아요. 옐로우 모바일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최정우 작가도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할 거였으면 운영을 잘했어야지 라는 그렇죠. 톤으로 좀 얘기를 하긴 인수만 하더라고요. KPI가 인수면 안 된다라고 네. 하죠. 좀 뭐 통폐합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 같은 거인 거잖아요. 맞아요. 홀딩스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홀딩스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했어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못했죠. 그렇죠. 네.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합병을 하면 할수록 그 다 주식 교환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모회사의 주주 구성이 엄청 복잡해졌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 그쵸. 인수한 회사들의 주주들이 다 모회사의 주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혁 대표였죠. 네.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오너처럼 행사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맞아요. 웬만한 그래도 꽤 대주주가 많았을 텐데 견제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과정에서 이 거버넌스도 거버넌스가 엄청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네. 그게 좀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주식 교환으로 M&A를 하면 그런 또 이슈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합병, 주식 교환 방식이 잘 이용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가치 산정에서 도저히 네. 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한국에 약간 오너십을 강하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대주주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식을 섞고 싶지 않다, 피를 섞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미국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잘 합병을 하지 않고 그냥 현금을 주고 자회사로 아예 내리든지 엑시트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그쪽을.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합병은 주로 계열 회사에서 이제 대주주들의 이 합병 과정에서 이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하는 이 순간에 기업 가치가 엄청 요동을 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 에버랜드 합병 이런 경우에서 그거를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네. 대부분은 그 어떤 상속. 네, 상속이 씌우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합병회사에서 몇어치 되는가는 엑셀만 좀 돌려봐도 나오거든요, 네. 바로.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가치를 높게 치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는 가치를 낮게 쳐서 합병을 시키면은 실제로는 이 회사가 훨씬 더 큰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 지분율이 합병회사에서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물산 에버랜드 사건이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 거래 이슈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자금 문제로 얽혀 있었고 실제로 자금 문제가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주식 교환도 물론 하지만 현금도 일부 지급을 하잖아요. 뭐 대표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일부 엑시트 시켜줬을 것 같은데 현금으로. 근데 그거를 잔금을 막 제때 못 치렀었대요. 돈을 안 보내줘가지고 뭐 나중에는 어쨌든 양도했으니까 주식 양도했으니까 양도세 내야 되는데 그거 국세를 못 내가지고 뭐 압류당하고 막 집이 압류당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무질서한 상태, 혼란한 상태가 되게 계속됐고 체계는 당연히 안 잡혔을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 것 같아요. 지금 3년 동안 80개가 회사가 늘어났는데 체계가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빨리빨리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혁 대표님이 이런 큰 조직을 경영해보신 적이 없었겠죠. 아마도. 사실 이런 경우에는 되게 그 경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 전문가분들을 좀 회사로 모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했던 멘트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은 이 회계사분한테도 저 사람이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후려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말들도 하고 경영진이나 창업자분들을 보면은 사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그런 어드바이스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머신 분들이 많긴 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죠.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비즈니스의 성공과는 또 다른 다른 하죠.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꼭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도 비즈니스 잘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옐로모바일도 비즈니스의 구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네. 아마도 비즈니스 구조를 잘 짰으면 그런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막 성장하고 상장이 되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결국은 비즈니스가 안 된 게 굉장히 제일 컸을 것 같고 네. 네, 그 과정에서의 물론 원인은 또 이 거버넌스 문제였기 때문에 네. 뭐 돌고 도는 문제이긴 하겠죠. 리스크 네. 관리가 안 된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데 네. 실제 사업도 못했다. 그쵸. 그 10대 리스크를 뭐 제가 예전에 무슨 목적으로 만든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포괄하는 문제가 바로 오너 리스크입니다. 오너 리스크는 일단 컨트롤이 안 되고 네.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한 번 발생했을 때 회복이 안 돼요. 그분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인큐어러블, 네. 그만두더라도 해소가 안 돼요. 그만둬도. 왜냐? 그만두더라도 회사에 있는 직함을 내려놓을 뿐이지 다 어디선가는 다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는 문제예요.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대부분. 네. 주식을 다 팔아서 없어지지 않는 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심지어 주식이 별로 없어도 영향을 미쳐요. 그 사실상의 맞아요. 그 영향력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커다란 거버넌스 이슈 말고도 자잘한 삽질을 많이 했어요. 이 회사가. 예를 들면 SAP 도입을 해야겠다. 우리는 글로벌 회사에 투자받았으니까 이제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 회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해야 스탠다드 된다. 좋아하시죠. 예. 사실 최정우 작가님이 이거 되게 약간 한심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 실적조차 집계가 안 되는데 무슨 SAP냐. 여기서 그 앨리스께서 네. SAP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RP죠, ERP. 전사 자원 관리 툴이라고 부를 네. 것 같은데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랑 관련된 게 그냥 여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회계 재무 당연히 이걸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독일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조업에 강해서 SAP는 약간 그 재고라든지 네, 뭐 원가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매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큰 회사들은 SAP 정말 많이 쓰고 삼성계열사 거의 다 SAP 쓰고 근데 SAP가 1위일 거예요. 아마 세계 1위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한 도입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일단. 비싸고 이걸 도입하려면은 또 컨설턴트들이 붙어가지고 막 해줘야 되거든요, 몇 달 동안. 맞아요. 뭐 큰 회사는 진짜 1년도 걸려요. 조금 역량이 안 된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SAP 도입 검토만 하고 10억을 날렸다고 책에 써있는데 아마 그런 컨설팅 비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SAP 이거는 뭐 어쨌든 업무에 관련된 거니까 네. 뭐 좀 시기가 좀 빠르다 그런 건 있는데 여기 그 뭐야 저는 제일 어이없었던 게 광고 찍고 광고 송출비가 없어서 광고를 못 내보는 맞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건 진짜 개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도 옐로 페스티벌. 네, 어떻게 왜 이렇게 회사들이 그러니까요. 커지면은 축제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저도 그거 보면서 약간 그 최근에 저희가 봤던 그 위크레시트 상 장면이 네.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눈이 커지더라고요. 위크래시드도 막 그 연예인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대표가. 네네네. 윌라 EM이 그날 시간 되는지 물어봐. 막 약간 이런 멘트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비슷하게 막 그 당시 핫했던 연예인들 정말 다 불러가지고 콘서트하고. 근데 그때가 막 이제 피인수 회사 잔금도 못 치르고 있을 텐데 이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최정우 회사는 이제 속이 터졌겠죠. 이거를 막 되게 중요한 일인 것처럼 자기를 불러서 막 달려갔더니 이거 옐로 페스티벌 막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던 게 인상 깊었던 게 만약에 GD가 그 출연료를 36개월 할부로 받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히 계열사에 갔어야 될 돈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다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뭐 자잘하게 뭐 임원진들이나 대표가 뭐 법인차로 비싼 차를 타고 다녔다. 뭐 그래서 언론에서 욕도 먹고 그리고 이상욱 대표가 망언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까 말했던 뭐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다는 둥 뭐 아니면은 뭐 경영계 같은 거랑 가져갔는데 뭐 이런 거는 쓸데없다. 이런 건 대기업에서나 하는 거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종호 회사도 상처 받았을 것 같고 다른 재직자들도 좀 그랬을 것 같고 뭐 이런 짜잘한 문제점이 회사 대내외적으로 있었다. 네. 그리고 그 광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피키캐스트도 광고 열심히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케팅도 하나의 사업 분야 중에 하나지만 너무 마케팅에 집중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 여기서 봤던 서비스들 우리가 아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뭔가 매출을 되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어떤 거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신동엽이 광고했던 그 싸다고 쿠차. 차. 네. 네. 그 뭐 그다음 우주의 무슨 재미, 뭐 피키캐스트. 네. 네, 하고 되게 여기 있던 서비스들이 광고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TV 광고 많이 봤던 거 기억나요. 네. 그런데도 돈을 되게 많이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광고비를 많이 태우는 게 뭐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네. 근데 너무 계획 없이 쓴 거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계열사가 이렇게 한다면 그 구조 자체는 저는 합리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벌어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내부적으로 태우는 게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노션, 뭐 제일기획. 다 그 외부에 나갈 돈들을 그룹 안으로 몰아주고 근데 그 회사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처음에 있었던 모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게 개인 회사인 경우 그러면 개인한테 다 흘러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그 경제적인 단지 안에서 돈다 이거는 의미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돈이 어디선가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흘러 들어오는 곳은 도대체 어디였느냐는 거죠. 그러게요. 매출은 어디서 일어났었을까요?
어디서 돈이 들어왔을까? 투자금 말고. 그래서 돈을 벌긴 투자 벌었겠죠, 그래도. 벌긴 네. 벌었겠죠. 근데 이게 수십 개 회사의 합계 그 연결대표로 몇 천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몇십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개수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캐시카우가 있으면은 그 스킴이 돌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매출이 안 나오고 투자금에 의존한 것도 큰 문제였겠죠. 맞아요. 거의 투자가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 같죠. 나중에 이제 최정우 작가도 마지막에 말을 하는데 투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신기하게 이상혁 대표가 귀신같이 투자를 그때 잘 받아왔다고 해요. 그때 뭐 약간 벤처 붐이 좀 일어나가지고 모바일 시대라 그런 것도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팀이었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때 투자를 했던 VC들은. VC에서 어떻게 이걸 설득당해서 했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온 2015년, 2016년 이제 1분기 매출의 영업이익 비교가 있는데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적자가 있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벌고 한 275억 정도 벌고 적자는 한 52억 정도 났었고 준수한데요? 네. 그리고 O2O에서도 흑자긴 했어요. 아주 소소하지만. 그러니까 한 457억 벌었고 이제 41억 이제 영업이익 났었다. 오토 서비스 어떤 거였어요? 뭐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굿딱, 뭐 바비톡,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보면은 2017년부터 감사 거절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의견 교섭 웬만하면은 진짜 네. 안 받는 건데. 네. 그냥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거절이잖아요, 거절. 네. 정말 가버넌스가 엉망 중에 엉망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무튼 회사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최정우 작가는 나름의 노력을 하죠. 나름대로 이제 책임감을 갖고 근데 이제 자금이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회사 전사적으로 위기는 있었어서 뭐 이것저것 의견이 나왔대요. 이제 회의를 하면서 뭐 비용도 절감을 하자.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 있으면은 좀 정리하자. 뭐 인수계약을 아예 취소하던지 아니면 다시 매각하던지 요거는 그나마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들고 있어봤자 사실 돈이 안 나오고 하면은 빨리 정리를 해서 현금이라도 확보하는 게 나으니까. 네. 그리고 최정우 작가는 이제 옐로우 트래블의 임원이었는데 당시에 좀 지주사 체계로 개편을 해서 지주사로 백오피스 기능을 다 통폐합시켜가지고 그 경영 지원 뭐 그런 매니지먼트 서비스 피를 좀 자회사들한테 받아서 좀 캐시플로도 만들고 그리고 계열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비전을 일치시켜가지고 같이 좀 사업을 잘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회계 재무 베이스였지만 그런 사업적인 부분도 많이 스터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관련 이제 업계 투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뭐 좀 아는 후배도 합류시키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혁 대표가 투자자들한테는 계속 우리 자금 문제 없다. 우리 재무 상태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었나 봐요. 투자자들이 일단 안심시키려고. 근데 이제 소문은 계속 사실과 다르니까 이상혁 대표가 말한 사실과 다르니까 네. 투자사 중에 한 곳에서 최정우 작가가 컨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회사 임원을 컨택한 거죠. 컨택해서 돈 있는 거 맞냐. 이상혁 대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라고 했을 때 최정우 작가가 솔직하게 말을 했대요. 사실은 좀 힘들다. 근데 이상혁 대표가 바로 전화 와가지고 저를 보호했어야죠. 뭐 내가 학교 선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저 네. 학교 선배였군요. 그랬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최정우 작가도 이제 화가 난 거죠.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을 할 거냐. 사실 이렇게 거짓말로 말하는 거는 저는 물론 이제 지시가 보장. 투자자들이랑 얘기할 때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는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100% 다 속속들이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건 좀 큰 이슈라서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 한편 투자자들은 왜 파이낸셜 관련해서 재무제표 받아보지 않나요? 반기하는 것이? 네, 왜 안 받아본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두로 리포팅 물어보는 되는 게 전 또 이상한 것 건가?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상하긴 했어요. 네. 네, 보통은 최소 분기에 한 번 네. 달라고 하고 사실 안 달라고 하는 애도 있긴 해요. 네,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투자자들도 분기에 한 번씩 받아가는 데가 있고 그냥 놔두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그동안 이제 쌓여있던 이게 도화관이 된 거죠. 쌓여있던 게 터져가지고 이상혁 대표가 나가라 그래요. 세종한테. 그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가라고 나가요. 네, 나가. 알겠다. 내가 책임져 나가겠다 했는데 옐로우 모바일에서 일단 좀 유지하고 있어달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아놓고 네, 이름만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 그리고 주식을 아직 처분 안 맞아요. 해줬어요. 그게 처분이 안 돼서 그래서 아마 갖고 있었겠죠.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주식을 정리해 줄 수 없다.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경영권만 뺏긴 상태로 이름만 걸어놓은 상태로 흐지부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좀 시간이 흘렀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정리하셨는지는 모르겠네.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비슷한 뭐 케이스로
주식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법적 분쟁이 많았대요. 이거는 위크래시드랑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됐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최정호 회계사도 살짝 얘기하긴 하는데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공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옐로우 모바일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또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나 뭐 눈치가 빨랐던 사람들 엑시트했죠. 네, 엑시트해서 좀 큰 돈을 벌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어느 스타트업이나 그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정호 작가는 이 책을 쓴 게 이제 뭐 성공 사례들도 물론 좋지만 실패 사례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업계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다. 실패 사례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목적으로 책을 쓰셨던 것 같고 저는 그 목적을 잘 달성하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은근히 정말 실패 사례에 대한 책은 별로 없거든요. 성공 사례는 정말 넘치고 있는데 근데 성공 사례는 또 약간 애매한 게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성공했는지 아니면 성공을 했으니까 이런 걸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빛나는지 그 약간 헬로 이펙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없지 않은 편인데 실패한 거는 사실 모든 게 이유가 될 수 있어서 네. 이게 실패 사례가 하나 이렇게 알려지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어두운 얘기는 알려지기 어려운 게 뭐 명예훼손이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소미 리스크. 네, 고소미 리스크 때문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들 빼고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밝은 얘기는 고소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알려지죠. 그럼 부풀려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밝은 부풀려지고.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사업의 영역은 뭔가 좀 그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업자들의 영역, 사업가들의 맞아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너무 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본은 지키는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사업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대사업가들은 또 그런 그 불법과 합법의 줄을 막 타면서 사업을 커지는 거죠. 이거 법을 다 지키면 사업 못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로스 해킹이라 하잖아요. 네, 해킹. 그래서 네, 최정호 작가도 대표자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법적인 거 빼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좀 공감했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그쵸. 맥락인 것 같아요. 사실 불법과 합법의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규제에 막 선을 탔던 것이 뭐 지금 토스고 토스가 그렇게 성금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법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 비슷하게 시도를 했다가 안 된 게 타다였고 네. 네, 그러니까 큰 사업은 어쨌든 그런 법이든 뭐든 남들이 안 건드리는 부분을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다들 짜여져 있는 판에서는 사실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로투원에서 말했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라고 조금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그때 거기에 시장이 없다는 거는 아무도 안 갔다는 얘기인데 왜 안 갔냐의 이유 중에 법일 수가 있거든요. 법 규제 때문에 아무도 안 간 영역인데 내가 한번 뛰어들어서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그런 뭐 규제적인 것은 아니고 네. 뭐 회계나 이제 부정의 영역으로 갔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부정을 하고 성공한 경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배임 횡령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사업이 잘 되는 경우는 꽤 많죠. 사업이 잘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횡령 나중에 안 걸리고 나중에 안 걸리고. 밝혀지고 이미 네네. 크게 성공한 경우도 꽤 많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배임 횡령이 드러나는 순간 다 망하는 거니까. 그럼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 네. 오늘 레슨런은 네. 뭐냐면 이게 초기 창업하는 어떤 페이즈랑 그 다음에 기업이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 원래 하던 원칙과 방식이 있어도 그걸 그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초기에는 뭔가 하나하나 측정하려고 하면 그 다 측정도 안 되고 안 되죠. 측정 자체가 성장에 저해가 되고 측정했는데 그냥 뭐 다운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측정이 해야 관리가 되고 관리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네, 그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대기업에서는 하는 방식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규모가 이 정도 커졌으니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된다. 네, 저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규모가 커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일을 하는 구조로는 복잡성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체계가 일을 하게, 시스템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외국계, 특히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일부만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회사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엄청 성과평가가 잔혹하고 그쵸. 네, 사람을 바로바로 자르는 곳이거든요. 이 기본은. 근데 거기에서 관리를 물론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풀어주면서 좀 더 유연하게 더 풀어주면서 성과 관리를 하는 거지. 네. 이게 성과 관리 안 하는 회사는 없고 외국계 회사들하고 일을 해보면은 정말 뭐 리포팅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체계는 굉장히 뭐 우리나라 대기업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상욱 대표님은 잠적하셨고 그 산하에 있던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뭐 남아있는 회사도 있고 많이 없어졌지만 어떻게 따로 풀려 나와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코인원도 지금 뭐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시고 그다음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도 상장해 있고 그다음에 여행 박사 그 여기서 핫했던 여행 박사 지금 NHN 갔고 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 휘청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굿닥 상장했고 굿닥이 상장한 게 아니라 케어랩스가 상장했고 굿닥 서비스를 하는 네. 그다음 바비톡도 아마 케어랩스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회사들은 있고 네. 옐로모바일 자체는 지금 그러면은 남아있지 않은 걸로 이해하면 돼요? 남아있어요? 회사가 남아있겠죠. 남아는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사 의견 거절. 그 상태로 남아있다? 네. 참 아쉽죠.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그 벤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진짜 진정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대부분인데 이렇게 그 스킴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게 더 저는 큰 것 같아요. 신뢰를 업계 하나의 그 키워드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스타트업. 키워드로 묶여 있는 그 집단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고 나쁜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죠. 네. 네, 이런 게 하나 크게 터지면 스타트업들 뭐 투자 받아서 마케팅해서 다들 뭔가 불리고 다 그냥 먹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뭐 이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좀 메인스트림 그 산업에서 보면은 IT 산업이라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매출이나 이런 규모에 보면은 사실 너무 작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버핏 성님이 그 근본 없다고 IT 쪽은 투자도 안 하시고. 진짜요? 아예 안 하세요? 네. 하나인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배우려는 자세가 다른 산업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좀 적지 않나. 맞아요. 그거 정말 공감되네요. 다 수십 년 동안 그 대기업이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고 그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오래되면서 더 이상 바뀌지 않아가지고 이제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다 있어요. 네네. 있는데 너무 100%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사실 8, 90을 유지하고 10만 그 바꿔도 굉장한 변혁이고 그쵸. 개혁이거든요. 혹시 미생 보셨나요? 네. 맞죠? 두 분 다 보셨죠? 네네. 거기 나오잖아요. 그 중고차 비리, 그 박 차장인가 비리 사건이 네, 있었고. 비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실제로는 이제 좋은 사업인데 네. 비리만 걷어내고 다시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있잖아요. 만화책에도 나오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최초 사례였고 약간의 비위가 있었는데 이거를 2022년 관점에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빡세게 해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 다시 한다면 이 모델은 괜찮을까요? 해볼만 할까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모바일 서비스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 연합군 또는 이러한 그 우산 아래 어떤 스타트업 연합군 서비스? 연합이라는 거는 결국 시너지가 있어야 되고 시너지라는 거는 비용을 절감해 주든지 둘이 매출을 더 같이 넣었을 때 1 더하기 1이 2 더하기 2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산업인가 싶긴 해요. 이게 비용 절감 관점에서는 계열사 안에 그 마케팅 비율을 태운다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매출 관점에서는 뭐를 했을 때 매출이 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은 좀 들죠. 1 더하기 1이 2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왜냐하면 복잡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비슷한 사업이 지금 최근에 레이즈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아마존 그 셀러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싹수가 있는 이제 아마존 셀러들에게 투자를 들었어요. 해서 이제 그들의 연합군을 해서 근데 이분들은 뭐 회계나 경영이나 생산 시설이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개별적으로 하면 그 비싸니까 이걸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제공하는 브랜드 어그리게이터 예를 들면 뭐 스라시오 같은 곳이 있고 그다음 국내에도 이제 넥스트 챕터라든지 그리고 부스터스라는 곳에서 비슷한 전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요즘에 들었죠. 논란이 많긴 하죠. 이게 왜냐하면 아마존 셀러라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이제 그 오픈마켓 셀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시도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력은 있어요. 제품력은 있는데 이 손님을 못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몰라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비싸게 다른 데를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돈이 너무 그 여기저기서 막 쓰이는 거죠. 쓸데없이.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물건에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 비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더 센 모델이 어디죠? 그 페이스북 마케팅 했던 블랭크? 네. 그렇게 아예 물건을 자기네들이 소싱해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블랭크 모델인 거죠.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퍼포먼스 마케팅. 비디오 커머스. 근데 거기보다 한 걸음을 더 나가버린 거죠, 이제. 그렇죠. 아예 얘네들 인수를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인수를 해서 내가 그 지분의 이익까지 먹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지금 스라시오 모델이고 스라시오 뭐 상당히 성공적인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아마존이라는 건 특히나 미국은 아마존 알고리즘 그 최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위 노출시키는 게. 이제 요거를 알게 되면 뭐 다른 물건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런 노하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꽤 도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약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되게 어그리게이터 이런 게 그 각광받다가. 근데 저는 또 다른 이걸 약간 변형한 되게 잘 풀어내는 게 무신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신사. 다 무신사랑 해. 그러니까 이게 그 각 이제 개별 브랜드들이 또 제조나 아니면 브랜딩 영향이 있지만 뭐 기타 등등 신경 써야 될 걸 다 신경 못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초기에 이제 브랜드를 발굴하고 그리고 무신사라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얘를 타고 성장할 수 있게 해서 그 이 플랫폼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한 뭔가를 그 상품군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과 브랜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되게 좋은 사례 만들어내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뭐 베럴스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그 디스커버리 모회사 그런 것들 이제 상장까지 하면서 이제 에퀴티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시도가 그러니까 최종 회계사도 뭐 이게 정말 모두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다만 그가 믿었던 게 잘못됐었을 수도 있고 약간의 그죠.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업과 사기의 영역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근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사귄 거고 이제 아니면 물론 이분이 뭐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는 저는 잘 판단하기 어렵지만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어쨌든 다른 형태로 케이스를 이제 배워서 후대에서 좀 잘 살릴 수 있는 모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네. 좀 확실한 뭔가를 제공을 한다면, 그러니까 무신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무신사라는 그 우산 아래서 뭔가 확실한 뭐 브랜딩도 제공하고 마케팅도 제공하고 뭐 제공을 하잖아요. 네. 다만 옐로 모바일은 솔직히 뭘 제공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뭘 그 제공했다가 안 나오죠. 네. 그럼 지금 작가님이신 최정우님은 근황이었던가요? 무슨 엑셀러레이터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네. 근데 그걸 뭐 풀타임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뭐 강의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소설도 쓰셨더라고요. 최정우 작가가. 최근에 로켓 패러독스라는 스타트업 C-레벨들의 생존 분투기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네, 아무튼 오늘 아주 유의미한 대화였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저 나중에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찾아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시죠.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타트업은 어떻게 유니콘이 되는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위크레스트에 전신 얘기가 있었구나. 특히나 네. 그 페스티벌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는 다르지만 흘러가는 방향은 똑같은가? 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역시 역사에서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들이 나오면 안 되고 이런 사례를 소개한 책들 네네. 어쨌든 이게 내부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일부의 목소리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경험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플레이북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